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토트넘이 지금의 순위를 만약 시즌 종료 때까지 유지한다면 2007-2008 시즌 11위 이후 14년 만에 최하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9위, 현재 10승을 거두고 있고 앞으로 경기가 14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뉴 1년차보다는 그래도 승을 더 많이 거둘 수는 있는 여지는 있지만 참고로 토트넘은 지난 시즌 16승을 거뒀습니다. 4위권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난 시즌 메뉴가 브루노의 대활약에 힘입어서 후반기 승수를 쌓아가면서 최종 3위까지 올랐던 것처럼 토트넘도 지금부터라도 잘한다면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토트넘엔 이제 베일이 살아났잖아요. 왜 토트넘에게 4위 안에 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오로지 목표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기 때문입니다. 진출권을 다 놓고 다음 시즌 관중들이 들어찬다면 다시 수익도 많이 남기면서 구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만 해도 수백억의 수익을 남길 수 있고 2018-2019 시즌 결승까지 올랐을 땐 세후로 1600억 이상의 수익을 남겼을 정도였습니다. 4위까지 진입을 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리버풀, 첼시를 넘어야 하고 웨스트햄, 에버턴, 아스톤빌라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남은 경기에서 토트넘과 비슷한 성적을 거둔다면 토트넘은 리그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네, 리그에서 희망이 없고 대신 유로파 리그에서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32강 1차전에서 볼프스베르크를 4대1로 누르고 2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전은 토트넘 홈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토트넘이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2차전은 큰 기대는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고 에이스들을 최대한 쉬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리뉴 감독은 2차전을 3대0으로 지고 나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기고 대회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1차전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을 벤치에 대기하면서도 1차전 스쿼드와 비슷한 레벨로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2차전에 손흥민이 출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토트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트넘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비입니다. 수비. 이번 경기 수비는 누가 출전할까요?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토트넘 수비수는 알더베이럴트, 나이어, 산체스, 로든 이 4명이 센터백으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고 레프트백으로 레길론과 데이비스, 라이트백으로 오리에와 도어티가 있습니다. 알더베이럴트는 한국 나이로 33살인데 토트넘이 4년 연속 탑4 안에 들 수 있었던 핵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주급도 손흥민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모리뉴 감독도 믿어주면서 최종적으로 토트넘을 다시 선택하면서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급으로 본다면 알더베이럴트는 가장 핵심 수비수입니다. 그런데 역시 치명적인 문제가 나이로 인한 체력과 스피드가 전성기보다 떨어지고 공중볼 처리 능력도 기대보다는 성공률이 낮다 보니 안정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음 다이어는 2014 시즌부터 토트넘에 있었는데 나이는 손흥민보다 2살이나 어린데 후방의 전 포지션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센터백, 라이트백, 미드필더까지. 그런데 다이어가 그만큼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포지션에서도 2%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리뉴 감독도 부임 후 초반엔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했지만 이번 시즌은 센터백으로만 기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백으로서 다이어는 데인마크의 부족함과 경험 미숙으로 인한 위치 선정이 문제가 되면서 수비가 불안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체스는 이적료, 몸값은 꽤나 높은 축에 있는데 신체적으로 타고난 장점이 있고 빠르다는 거 말고는 킥력도 부정확하고 결정적인 실수들로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는 김민재와 경쟁하며 뽑힌 듯한데 아직 빅리그 경험이 별로 없어서인지 모리뉴 감독이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그뿐만이 아닌 여러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로든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었지만 유로파 리그는 출전 명단에 넣지 못하면서 유로파 리그에서는 32강까지는 뛸 수도 없어 더욱 출전 경험이 부족해졌습니다.
앞으로 경기들은 정말 중요한 경기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16강전에서 약한 팀을 만나지 않고서야 기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센터백 4명부터 안정감이 떨어지는 선수를 보유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윙백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리에는 수비의 문제로 인해서 지난 시즌 무리뉴 감독이 비대칭 전술까지 쓰면서 손흥민이 오히려 윙백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이고, 이번 시즌 경쟁자 도어티가 생기자 좋은 폼을 보여주다가 현재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도어티는 무리뉴 감독이 영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 방출 대상 1순위가 되었습니다. 전진하는 것까진 좋은데 너무 투박하고 크로스는 형편없다 보니 아놀드와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레프트백은 데이비스는 지금까지 그나마 안정적이나 공격적이지 못한 부분 때문에 레길론이 더 기회를 많이 잡게 되는데, 기대했던 레길론은 한 달여 동안 결정하면서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미지수이고, 윙어인지 윙백인지 가늠하기 힘들 만큼 너무 올라와서 손흥민과 동선이 너무 겹치면서 손흥민 팬들에겐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강가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 반짝 활약을 했지만 장기 부상 이탈 이후 최근 몇 번 기용이 됐지만 역시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런 수비수들이 모인 상태다 보니 상대팀의 치명적인 공격 전술로 인한 실점보다 실수들로 인한 실점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선수들도 무리뉴 감독도 실수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개인의 실력 문제일 것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 때 매스컴들은 토트넘이 수비를 보강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끝내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포체티노 감독과 마찬가지로 선수 영입의 정권을 가지고 있진 않다 보니 구단의 방침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수비 라인은 더욱 조직력이 좋아야 하고 선수 간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하다 보니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걸 후반기에 모험하듯이 진행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분명 명장 중에 한 명입니다. 함께하는 코치진까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를 리는 없을 것입니다. 수비가 안정적이었다면 다른 공격 루트를 훈련하겠지만 계속 구멍이 난 수비를 그냥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디애슬레틱의 토트넘 소시통은 모든 것이 포체티노 때와는 달라졌다. 훈련도 너무나 수비적인 자세로 진행된다. 볼을 전방으로 보내기 위한 움직임이나 계획 같은 건 전혀 없다. 오직 수비를 위한 계획과 해리케인, 손흥민에게 앞으로 볼을 올려주는 것,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감독의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그냥 리버풀이 아스톤빌라에게 황당한 7실점 패배를 하듯 토트넘의 실점들이 어쩔 수 없는 실수라고 한다면 무리뉴 감독의 역량이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수비가 문제가 있다면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첫 번째겠죠. 선수들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미들과 공격수들에게도 상호 보완격 수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앞으로도 수비 안정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무리뉴 감독에게 토트넘 수비 주전 포백은 누구인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은 다이어가 비주전인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유로파리그 32강전 2차전만큼은 꼭 무실점으로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달래주길 바라봅니다. 손흥민 잘 쉬어.